자, 2편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이 이제 검찰 세력도 거의 와해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럼 지금 정청래하고 이 지금 또 그 세력하고 지금 좀 전쟁을 벌일 거고, 그리고 공소 취소도 할 거고, 그 이재명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뭐 여러 각도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영역에서 기본기가 지금 완전히 붕괴된 상태예요, 대한민국에서. 맞아. 기본이 다 그거는 무너졌죠. 기본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기본기가 무너졌다고. 기본기. 기본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본이란 것과 기본기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그거니까. 기본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바거든. 내가 해야 할 바, 나아갈 바. 또 나는 무엇에 무엇을 목적으로 나의 삶을 사느냐, 혹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인 거고. 기본기는 그를 하기 위한 어떤 이 단계들이 있고 나의 어떤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발놀림인 거지. 축구에 대한 전술적 이해, 뭐 혹은 어떤 축구에 대한 어떤 사랑, 열정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기는 구별해야 된다. 뭐 당연히 구분돼야 되는 거고, 기본기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기본기가 붕괴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뭐 경찰이 출동을 안 해서 이태원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근데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잖아. 나중에 보면은. 맞아요. 근데 출동해서 경찰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출동했다 그냥 온 거잖아요. 뭐 오송 지하도 지하 참사도 마찬가지고, 지하도 참사도,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일도 그 참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파괴돼 버렸거든. 기본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독수를 헐레벌떡 새벽에 당원에 가입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후보로 만들고 하는 과정도 보면은 당연히 챙겼어야 될 절차, 또 어떤 법적 시한 뭐 이런 것들을 밑에서 아무도 챙기질 않았다는 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기본기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준석 하나 국가 권력에 달라붙어 가지고 징계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전체가 달라붙어서 한동훈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잖아. 또 그 윤리위원회, 예컨대 배현진, 김종혁, 뭐 이런 사람들이 당의 어떤 지켜야 할 당원으로서의 어떤 의무, 규율, 이거를 위반하지 않았느냐 여부는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당원을 징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야말로 기본도 없고 기본기도 없는 사람이지. 이재명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지, 자기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대한민국 미래가 어떤 건지에 대해 자기 생각이 없을 거야. 고작 어떤 구글 관련된 제미나이 관련된 사람 와가지고, 뭐 챗GPT 관련된 사람 와가지고 얘기할 때 가끔 물어보니까 뭐 틀린 답도 많이 하더라. 이런 걸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AI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그러면서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을 공천을 주는 것도 또 웃기는 거지. 그럼 대한민국의 AI는 어디 갔어? 100조는 또 어디 간 거예요? 100조는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제 일을 도모하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그 권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제 씨알이 먹히는 것들도 있지만은, 곧 뭐 무슨 말을 떠들어도 씨알이 안 먹힐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예를 들면은 사실 보면은
오늘이 5월 10일이고 어제가 5월 9일인데 나는 저기 뭐야 어느 언론사든 어디든 국회의원이든 그걸 밝혔으면 좋겠어. 어저께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토지 허가 거래 구역 네. 그 시청, 구청, 군청은 다 업무를 했어요.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거기 거래 구역의 마지막 양도세 중과 부여를 저기 유예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접수되는 서류는 받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어저께 일을 했어. 네. 그럼 몇 건이나 도대체 이제 이 부여가 됐는지 몇 건이나 어저께 그 토지 거래가 신고를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극히 적을 걸.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행정력은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지금 사실 보면은 그 농지 전수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생리대 문제 그 하나 때문에 전국에 그 생리대를 제조하는 제조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생리대를 저희 공급하는 그 공급 업체들 그리고 공무원들 얼마나 들보겠어. 맞아요. 무슨 최대 국정 과제처럼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하는 것도 국무회에서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몇 건 해가지고 했다라고 보고하니까 그거밖에 될 리가 없다. 공무원들 일어나고 있다.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다시 조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머릿속에 든 건 이제 그런 거밖에 없거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문재인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이 또 이재명을 능가하면 정도의 나쁜 놈이긴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이념형 정권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념대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좌파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뭉친 집단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80년대 중반 이후 자기가 이 노동운동의 현장에서든 학생운동의 현장에서든 떠나면서 어떤 사법고시를 보고 뭐 대학 교수가 되고 뭐 문화계로 들어가고 뭐 직장을 들어가고 시내 직장에 들어가고 등등등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이른바 어떤 586들이 그 당시 속에서 사회 중추가 되면서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총 걸기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홀라당 뒤집어 버렸잖아. 맞아요. 문재인 때 완전 나라 뒤집어. 공직 사회에서 그다음에 어떤 사법부의 영역에서 검찰 경찰의 영역에서 문화계 영역에서 스포츠계의 영역에서 아무튼 대한민국의 온갖 영역에서 그동안 숨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586들이 그냥 전부 다 걸기했다고. 걸기에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고 뭐 사회 분위기 전부 장악하면서 자기를 쭉 갔잖아. 뭐 심지어 어떤 가수들 심지어란 표현은 그렇지만 문재인 때 사실 혁명 일어난 거예요. 혁명. 그렇죠. 뭐 혁명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부동산 정책을 펴고 뭐 어쨌든 이거는 그 밑에서부터 무엇인가 일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문재인이 입을 빌려가지고 일이 이제 추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생명력이 있었고 지속성이 있었지. 그래서 폐악은 더 크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을 집권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새로운 어떤 좌파들의 기득권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념적 가치라든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거 뭐 아무도 모른다고. 이재명 스스로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신의 어떤 첫 번째 어떤 가치 공약들이 바뀌고 있냐는 게 기본소득 어디 갔어? 맞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자기가 국무회를 통해 가지고 혹은 뭐 어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떠들었던 수많은 어떤 이슈들. 예를 들면은 인천국제공항에 세관 통과하는 문제. 그래가지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 얼마나 싸웠어.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탈모 검거하는 문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생리대 수준의 어떤 문제 의식이랑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거밖에 없는 게 지금 이재명이거든. 그러니까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재명이가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좌파라면은 생리대가 비싸면은 생리대를 좋은 품질의 생리대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생리대 비싸요. 싼 생리대 만드세요 그런 거잖아.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 싸고 그것도 질 낮은 생리대 써도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제조 공정까지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떻게 돼 있었어? 생리대를 이미 중저가 생리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 필요한 사람들 그 생리대를 사용해서 쓰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와서 결국 결론은 뭐냐? 일반 생리대를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결정이 됐잖아. 끝이 그 결론이 지금 결론은 결론이- 무상 생리대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바뀌어 있어. 그게 지금 모든 것의 끝이야. 그럼 그 전에 뭐하러 그 어쩌고 저쩌고 뭐 처음부터 무상으로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냥 혼란과 혼선만 일으키고 결국 내린 결론은 무상으로 줘. 이거라고 지금. 그럼 그동안 그 생리대를 그 저렴한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을 바꿨던 사람들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뭔가 분란만 일으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부동산 정책이 지금 그 뭐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이재명이 그 공갈포를 쏘아댔는데,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을 나는 안 해. 더 이상 없어. 라고 한 게 올 1월 달이라고. 그때부터 이재명이는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문재인은 자기가 얘기를 떠들 때는 이미 정책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속에는 뭐 수많은 정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계속 끄집어대가지고 20몇 번의 부동산 정책을 펴내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 유예하는 것을 자기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행령 개정 상황이거든. 더 이상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어. 그거 하나 외에는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한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나가겠지.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게 자기 집을 아직 못 팔고 있잖아. 이재명. 와서 자기 집 먹어요. 자기 집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집 팔았으면 벌써 얼마에 팔았다라고 해서 벌써 떠들어도 벌써 떠들었지. 근데 못 팔고 있다고. 그게 현실이거든. 근데 이재명이가 자기가 집을 팔겠다고 내세웠을 때는 통상적인 어떤 이 정부 정책을 펴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집이 팔릴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했을 거야.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구했을 거라고. 그리고 최소한 전문가 자문이 아니라 브레인들이랑 회의는 했을 거라고. 너 집을 내놔야겠다. 어차피 뭐 자기가 뭐 가면은 그 집 가서 살겠어. 뭐 재개발 들어가고 자기는 어디 또 아방구 같은 뭐 양산에 뭐 평산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문재인이처럼 어디 하나 뭐 경기도 어디가 땅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겠지. 자기는 농사도 안 지으면서 뭐 지금 농지는 못 사겠지. 지금 자기가 이제 그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뭐 어차피 팔아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참모라면은 당신이 못 판다. 당신이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돌린 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 집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토지거래하고 여기니까 현금 주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재개발되더라도 자기는 이 사람은 현금 청산한 거 외에는 끝이다. 그럼 아무도 당신 집 사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누군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얘기 없이 덜커덕 내놨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강훈식이나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이나 다 뭐 떠들고 꼭 맞춰뒀던 집이 곧 팔릴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지금 못 팔고 있잖아. 이게 이재명의 일하는 능력이라는 거지. 일하는 수준.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가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기본기 자체가 없고 이재명한테 딸랑딸랑딸랑 하는 사람들로만 지금 모여있는 그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입이 떨어지면은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은 야 해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봐서 알잖아요. 박근혜 때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들 자기가 이랬다 그래가지고 적폐로 10년 전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차관을 쳐버렸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때 그 원자력과 관련해가지고 묻지마 서기관 신들린 누구 그게 다 왜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그 검찰이 기소하고 법정에서 그 재판을 왜 그게 드러내냐는 거지. 그 밑에 공무원들이 이거는 누가 썼다, 누가 언제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다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야. 일을 안 한다고. 그 일을 해가지고 원래 밑에서 기한이 돼가지고 결제를 받으면서 올라와가지고 그 부처의 정책이 되고 국가의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떠들면 위에서 야 그럼 해봐 라고 하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농지 여기 요번에 농지 그 뭐 개정도 하고 농지 이제 경자유전 해가지고 팔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국무회의 하는 거 이재명이가 하는 거 그냥
쇼트 같은 거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이랬는데 송미령인가 하는 애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보게 됐어요. 농지에 대해서. 와 진짜 대화 수준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운영자님 이야기한 대로 송미령이가 눈이 막 사시눈처럼 돼가지고 이재명 심기를 살피는 게 보여요 거기서. 이재명이가 뭐 위성으로 해서 다 저주조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또 뭐라고 그러더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미리 됐었어야지. 뭐 이러면서 초등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안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 농지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경자유전 그리고 농지를 많이 부당하게 가진 사람이 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든지 그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고 내 시킨 대로 했어? 안 했어?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 시스템 다 만들었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건 다 만들었으면 뭐 이러면서 대화가 와 진짜 좀 듣다가 너무 저렴하기도 하고 무슨 갑질쇼. 국무회의가 이재명의 갑질쇼야 쇼. 그러니까 국세청장한테 그 세금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 국세청이 중심이 돼서 단속 기관을 만들고 징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국세청장이 끝까지 지방세는 우리가 못한다. 법을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한 게 지방세 징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라고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세액을 추징하고 또 그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그걸 국세청이 나선다? 그건 직권남용이야. 근데 이재명은 끝까지 하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답답하다고. 근데 국세청장은 끝까지 걔는 공무원 출신이니까 끝까지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딘가에서 보니까요 꼬리 내린 국세청장 막 일어났던데.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뭐 법을 만들어지면 하겠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 그러면 끝까지 못 하겠다 그러겠어. 그러니까요 국무회의가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경에도 이 저기 뭐야 탈모 관련해서 그 의료보험 그걸 건강보험으로 이 정리를 해주기에는 그거는 저기 뭐지 그 지금 건강보험의 어떤 그 취지나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라면 하지 한 번쯤 한다고 얘기를 해줘요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웃긴 건 뭐냐면은 이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김용범이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금리, 은행 금리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 한때 이자를 높게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금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당황스러운 거는 이 김용범이라는 사람은 금융위원회랑 그 다음에 그 기재부에서 자기 자신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거기 기재부 그 차관도 하고 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일도 했던 사람이야. 그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대통령이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라.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민간의 은행을 조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어떤 그 이자의 차이를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존해준다. 그걸 2차 보존이라고 그러거든. 지금 그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중은행에서 뭐 농협이 대체로 농협이지. 농협에서 이제 자기들 어떤 그 영농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이자를 빌려요. 대출을 받아. 그럼 대출 이자가 3%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1%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출 그 금리를 보전을 해줘요. 이걸 2차 보전, 2차 보전이라고 하거든. 이자율의 차이를 보전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만들어진 어떤 그 금융기관들이 있어 정부에. 그걸 이명박 때부터 그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기관들을 활성화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왜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금리가 높아? 신용이 낮으니까 금리가 높은 거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신용이 낮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이 대출을 해줬을 때 내가 대출한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너가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담보를 받고 할 수 있냐? 아니면 이자를 네가 높게 내야 된다. 내가 그런 어떤 이 하이 리스크인데 그럼 나한테도 하이 리턴이 와야지. 과연 이건 당연히 어떤 그 민간에서 시장 논리잖아. 이거를 거부하면 그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야. 근데 시장을 이재명이는 그러면 그래서 그 은행을 조지는 거죠 또. 은행을 조지지 그럼 누굴 조지겠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그럼 지금 시장 경제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 게 자기가 무슨 목적이 있고 의적이 어떤 것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들어와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식 투자잖아. 그 주식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라. 이제 부동산이 너희들한테 수익을 주는 시대는 지냈다.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촉진시키잖아. 그런데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어떤 그 시장 경제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한다면은 주식에 투자하라가 아니라 삼성이 너희들이 벌어들인 돈 뺏어서 국가가 나눠 갖자, 국민이 나눠 갖자 이런 데 이렇게 나서야지. 그건 아니고 이재명이는 지금 삼성에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걸 만세 부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재명이는 기본도 없고 기본기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밑에다 딸랑딸랑만 하고 있는 거야.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리와 관련된 말씀 처음엔 듣고 허황되더라고 얘기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깊은 통찰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겠네 나중에는. 지금 현재 586들은 이재명 586 좌파 어떤 그 기득권들은 버티고 있으면 되거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버티고만 있어도 이재명이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레임덕 상황이 발생하고 할 때 목줄 잡고 조이기만 하면 되거든 사실. 스스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너 이제 좀 있으면 내려오면 너는 그냥 구속이야. 우리가 지금은 너를 실드를 쳐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쳐줄지 몰라. 그리고 지금 얘기하지만은 지금 586들 전부 나서가지고 이재명의 어떤 이에 대한 기소가 조작 기소였다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해놓고 조작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소였다는 걸 이틀 시켜들고 있잖아. 지금 계속 증거들만 만들어내고 있잖아.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서영이라는 사람의 기본기 탓이지.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다는 거야. 기본기가. 근데 이재명 자체가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떠들어댔던 것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냐라는 거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주식 7천, 8천. 주식 7천, 8천은 이재명이가 잘한 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사이클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탔고 여기에 이제 로봇붐이 일어나면서 현대자동차가 탔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멍청하게 술만 계속 마시고 있었으면 7천, 8천 코스피 시대를 여는 건 윤석열이었지. 이재명이 들어서가지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얘네들 해가지고 쿠팡 조지겠다라고 지금 나섰었는데 쿠팡을 사실 조지겠다고 나선 이유가 쿠팡이 새벽 노동 때문이었잖아. 맞아요. 새벽 배송. 새벽 배송. 근데 결국 지금 쿠팡 그렇게 조지겠다고 나서가지고 문제는 결국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전 기업의 새벽 배송 지금 이걸로 나서고 있잖아. 다른 유통회사도 다른 유통회사 새벽 배송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이 문재인 때는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거 연구하고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거 밑에서부터 어떤 그 검토해 나가고 그래서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다 자기들 뜻대로 못했잖아. 그게 결국 발목을 잡아가지고 정권을 뺏겼잖아. 그런데 이재명이는 아예 그것도 없는 거지. 그냥 이재명이 입에서 떠드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공무원들이 새벽 1시, 2시 잠을 못 자는 거야. 새벽 1시, 2시에 이재명이가 SNS에 무엇을 올렸다? 아, 우리 부처 일이 아니구나 라고 자는 거지. 그리고 뭐 SNS에 뭘 올렸는데 아, 우리 부처 일이야? 그럼 그때부터 비상이야. 장관이 대통령이 SNS에 자기 부처 관련된 일을 했어. 근데 그러면 차관한테 물어보지. 장관이 아나?
비서실장 밑에 담당 공무원들만 지금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거야. 아니 신경 안 써버리는 거 아닌가? 오히려 공무원들이 꼼짝 안 하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건 어떤 사람들 신경을 안 쓰냐면은 그 밑에서 이 일을 기한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나는 업무 지시가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떠들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해라 그랬을 때. 문화체육부 국장과 과장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인사 처리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부당한 인사, 직권남용이라 해가지고 그걸로 비서실장이니 뭐니 다 처벌받잖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거는 너무 진짜 엉터리고 그런 게 나는 그거를 결정하는 판사들이 아니 대통령이 국장도 하나 못 잘라? 그런데 입건 관련해가지고 입건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실록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그거를 정유라가 승마 대회에서 입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감사하라라고 유진용 문화체육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거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여전히 뭐 그러고 있으니까 왜 그때 했던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 아직까지 두고 있냐 잘라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처벌된 거잖아. 근데 그때 국장이 노태강이라는 사람이고 과장이 진재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재수라는 과장이 나중에 뭐 그 특검에 뭐라고 진술서를 썼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얘기했던 건 그 전에 태권도와 관련된 비리로 인해서 학부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맞아요. 그리고 체육계 비리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사하라고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정유라와 관련된 그 승마권은 4월달 승마대회가 아니라 6월달 승마대회였다고. 그 6월달 얘네들이 조사한 건 6월 승마대회였다고. 정유라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를 진재수라는 과장이 진술서를 쓴 거야. 근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구나. 그래서 노태강에는 승진해가지고 문재인 때 차관하고 승진했잖아. 진재수는 그냥 팽당했다고. 그럼 팽당한 사람 말이 오라, 승진한 사람 말이 오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밑에서는 안 움직이지. 지시가 내려와야 움직이지. 그러니까요. 그럼 밑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정부 일이라면은 법적 근거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는 순간 직권남용이야. 그 판례를 문재인이가 만들었잖아. 전부 직권남용으로 한 거 아니야.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뭘 기한해서 하잖아. 그럼 나중에 이건 책임이 내 책임이 되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내 일을 했다. 전부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그래 이재명이가 뭐 아무리 떠든들 밑에서 안 움직이지. 똥줄 타는 거는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이지. 그렇겠다. 그 밑에 서기관들은 뭐 그러니까 자르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아니 내가 왜 잘려? 공직사회가. 그리고 어쨌든 그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은영지원님 말씀대로 뭐가 지시가 내려와야 일을 하지 내가 뭐 자발적으로 일하지. 그렇지. 내가 새벽 1시에 깨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근데 새벽 1시에 깨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새벽 3시까지 깨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하는 건 자기 혼자 자기 혼자 X질이지. 생리대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말한 거하고 결과는 엉뚱하게 다 결과가 다 끝은 다 엉뚱한 거잖아요. 쿠팡 새벽 배송 뭐 문제된다 그래놓고 쿠팡 새벽 배송 문제 국민 건강되고 건강이 택배 기사들의 건강과 뭐 어쩌고 해놓고는 모든 유통회사에 새벽 배송을 허하라.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문재인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쿠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 전 국민들이 어떤 그 삶의 이제 일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국유화시키려고 공공기관화 시키려고 했을 거야. 이게 이제 문재인 때 같으면은 얘들 어떤 그 이념적 성향이 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이나 애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지. 얘네들은 왜 못 갔냐면은 그걸 관해가지고 뭔가 치밀하게 어떤 논의를 하거나 혹은 그거 관해서 그럼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틀을 잡아주고 의논하고 할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아요. 능력이 안 되는구나. 뭔가를 사고를 칠 능력도 안 되는 거네요. 첫째는 이재명이 바라는 게 뭐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똘똘똘 모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무엇인가 계속 헛발기질,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이 무엇부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는 계속 뭐 X니 뭐 SNS 통해 가지고 그냥 계속 뭐 뭔가를 막 또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 그 밑에서는 지금 야 이 새끼야 뭐 지금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뭐 저기 뭐 예컨대 그거잖아요. 비거주하고는 1주택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타겟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똘똘한 한채부터 시작했다가 근데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뭔가 처벌이 진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재명 같이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할 건데? 세금을 어떻게 때릴 건데? 그러게 말이야. 그럼 이재명이야 내가 뭐 거기 20년 이상 살았다. 그 지금은 일 때문에 뭐 내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그 살아있는 게 이재명이가 살아있는 기간이 그 거주 기간 그것만 충족하면은 지금 현재 비거주하다도 괜찮은 거야? 여러 가지 또 규칙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규칙을 발생하고 정해가지고 때리고 그 집을 사는데 한 번도 안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을 샀어. 이제부터 그 집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방으로 발령이 됐어. 그 지방으로 발령되어서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거니까 그럼 그 집을 내가 이제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내가 지방에 내려갔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제로 이재명이조차 그 집을 팔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뒤집박죽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 버티고만 있으면 586 기득권들이 이기겠냐고. 못 이기지. 한 1년 정도 더 하면서 스스로 제풀에 꼬꾸라지게 되죠. 이재명은. 그리고 우리 부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계속 하루하루 D-가 되는 거거든. 내가 감옥에 갈 날이. 지금 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 그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다 남욱이니 뭐니 정영학이니 다 이제 자기들 다 가져가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권 바뀌면 특검해 가지고 다시 환수하면 돼. 그리고 그때 이 기소 안 한 애들 있잖아. 직무유기로 다 그 처벌은 그만이야 검사들. 다 그런 사회가 돼 있는 거잖아 지금. 박근혜 탄핵하고 그 적폐청산도 하면서 1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차관들 처벌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그리고 무엇인가 법으로 이미 완결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시 뭐 재심을 하니 아니면은 뭐 조작 기소를 해가지고 뭐 검찰을 조진이라는 식으로 다시 또 완전 다 뒤바꿔내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화살이 이재명한테 안 갈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지금 검찰이 조작 기소해가지고 공소 취소했을 때 이거를 지금 쌍수 들고 환영하고 뭐 마음속으로 웃고 있을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지. 왜요? 윤석열도 자기도 지금 헌법재판위원회가 자기 조작 기소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벌인 어떤 그 구국의 충정에 따른 애국 행위를 뭐 자기들 뭐 내란이니 계엄이니 이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니야? 법 왜곡죄로 전부 다 고발해버리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 이재명 지금 자기는 정권을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감옥에 간다. 그리고 400억은 내가 물어내야 된다.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쓰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지배 권력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 586들을 그로부터 쫓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탈취하려고 할 것인데 586들이 되나 수십 년을 자기들은 이 바닥 속에서 맺고 있는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베테랑들인데 그 바닥에서 이미 다 해먹을 만큼 해먹은 놈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선수들인데 안 되지. 더구나 문재인 때는 그 선수들이 뒷받침했는데도 일이 안 되거든. 왜냐면 나라 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나라 일이라는 게 나라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순리를 벗어나면 순리를 어기게 되면 일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그치. 뭐 문재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좌파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러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최저임금만 올려주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소비를 통해 가지고 나라 경제, 그러니까 소득이 주도가 되는 어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에 좋지. 근데 현장에서 당장 삶의 현장에서 이 생활의 현장에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알바하고 있는 애 월급이 1,000원이 올랐어. 또 왜 내 월급 안 올려줘?
올려야지. 그 위에 사람들도 올려. 당연히 올려야지. 그런 현장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 1,000원을 올려주겠어? 그 최저임금만. 그럼 이 사람 1,000원 올려주면 어떻게 돼? 전체 그러면 다 올려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저기 뭐야 저기 뭐지 그 바닥에 있어서 몇 명 잘라야지. 해고시켜야지. 그러니까 전체 줄 수 있는 내 매출은 나 한정돼 있는데. 산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몇 명 잘라야지 어떻게. 그때 올린 임금이 기준 임금이 돼가지고 지금 모든 어떤 그 물가 상승에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외국인이 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잖아요. 물밀듯이 밀려온 외국인들은 또 자기들이 또 때를 져가면서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현장에서 지금 애꿎은 우리 그 농민들 한참 어떤 게 1순위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왔는데 저쪽에서 1,000원 도전해가 우르르 또 몰려가고 뭐 이런 일들 발생시켜 놓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름대로는 뭐 이론적으로 뭔가 체계를 만들고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해가지고 뭔가를 해낸 것 같은데도 곳곳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데 근데 이재명 같은 그게 되냐고. 그것도 호텔 경제의 그거잖아. 호텔 경제.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모두가 그 이제 다룰 만한 이슈를 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든요. 결과는 부동산 그리고 임금, 최저임금 또 그리고 대북관계 뭐 국가의 중요 이슈를 가지고 다루면서 나라를 혹 뒤집어가지고 나라를 폭망시켰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짠짠한 그 이슈들 있잖아요. 지금 농지 전수조사가 지금 이 대명천지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제 농지 전수조사 해가지고 경자유전 해가지고 농지를 가진 사람이 경작을 꼭 해야 되는 거 잡아내는 게 그게 지금 어젓한 일이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촌에서 내가 농지를 갖지 못하고 소작을 칠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럽다라는 목소리가 어디 한 군데라도 들리냐는 거지. 아니잖아요. 다만 이재명이가 들은 거는 경기도 일대에서 누가 농지에 투기했다. 그래가지고 귀농하고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농지를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자기가 들은 시나리오잖아. 그러니까 뭐 이 시기 외진이 농지를 사고 그 소작을 줬어? 그 실태는 어떤데? 실체는 그 조사해 보면 뭐 그런 사례는 크지 않잖아. 경기도 어디에 어떤 그 대규모 어떤 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하는 속에서 사람들이 미리 그 LH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 문재인 때 LH 애들이 이쪽에서 아파트 지을 거니까 미리 짝짓고 해가지고 농지 돈 주고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경작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경작하는 것처럼 해낸 다음에 이거를 토지 수용해서 돈 벌었다. 이 케이스잖아. 그런데 어디 강원도 어떤 산골에 경상도 어디 산골에 전라도 어디 산골에 사람들 가가지고 농지 투기해가지고 돈 벌려고 농지 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농지가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내 땅이 없어 나는 소작농해요. 난 고통스러워 못 살겠어요. 내 쥐주가 내 돈 너무 내가 들인 돈에서 내가 버린 소장을 너무 많이 뺏어가요. 라고 고통을 받는 게 있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경자유전이라고 그랬는데 땅이 있어도 시골에는 노령화돼 가지고 그 경작을 할 수 없는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전국을 조사를 해가지고 뭐 반대로 언젠가 5년 전 이야기 들어 경자유전이 아니고 있죠. 땅 그렇게 되면은 땅 있는 똑같은 것 같아요. 비거주 1주택. 그러니까 너가 산 집, 네가 가진 집에서 너는 살아. 너 집에서 살아. 다른 집에서는 살지 마. 다른 집에 살면 세금 때릴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땅 그거 농사 지어. 그 땅 농사 안 짓거나 하면 팔아버리게 하거나 세금 때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집도 내가 1거주 1주택 내 그 주택에 살아야 되면은 전세를 들어야 되거나 그냥 안 그러면 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자기가 사니까 임차를 하는 그 다주택도 다 죽여버렸지. 임차를 해야 될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짜로 다 집 줘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농촌도 내가 땅 가진 사람이 농사 지어. 그럼 뭐야? 땅 없는 사람은 농사 짓지 마. 이거잖아요. 그럼 땅 없는 사람들은 내 땅 사야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야? 여기는 근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땅이 많긴 남아 도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작을 다 못하기 때문에 땅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골에서라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또 안 그러면 시골에 오고 싶거나 한 사람들이 땅을 임차를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어들렁 도들렁 시골에 사는 건데, 땅 가진 사람만 농사 짓게 하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처분시켜 버리니까 땅 없는 사람은 농사도 못 지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8년 이상을 경작을 하면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농지를 소유 한 다음에 자기가 그 자영농을 하는 것처럼 해서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한테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8년이 경과된 다음에 그 땅을 팔아서 그 이 양도에 따른 어떤 그 이 소득이 발생해도 내 세금 내지 않고 내 돈 번다. 뭐 이런 상황 속에 있겠지. 이런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을 거야, 이재명 머릿속에. 땅이 지금 땅값이 왔다. 근데 지금 엉망인데. 누가 농지를 사냐는 거지. 그러니까 잘 사는 아무도. 그 농지사 갖고 8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세금을 내가 내야 될 만큼 그 땅값이 엄청나게 뛰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다 지금 도로 내려가고 난리인데. 그 대부분이 그 시골에 있는 땅을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내 땅인데 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땅. 근데 난 도시 살기 때문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 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처에서 이제 땅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걸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계약서를 안 쓰잖아. 왜 계약서를 안 쓰냐면은 어차피 그 땅 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내가 뭐 1,000만 원을 벌어도 그럼 그 지주한테 400만 원, 500만 원 주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한 10만 원 주고. 그나 그냥 농사 짓는 거잖아. 아 그럼 농작물 줘 그냥. 농작물을 주든가. 이게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래 농촌의 현실이란 말이지. 근데 그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이재명이 몰라도 돼. 근데 송미령은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송미령은 이재명 눈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김용범이라는 정책실장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금리와 관련된 일 참으로 통찰력이 있었던 말이었다. 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지. 국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아예 눈 감아버리고 은행 멱살을 주고 야 신용대출 얼마 이하라도 얼마 뭐 낮은 사람에서 니들 금리 얼마 이상 높이지 마. 이제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아예 대출을 막아버리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다시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4차 시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 다 그런 거예요. 보면 그 임차인 뭐 이제 1주택 살게 해가지고 제일 약자들을 완전히 괴롭혀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일 약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로 제일 강자들이 제일 큰 이익을 벗고 지금 보고 있죠. 주식 투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세금 대출 안 해주니까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계속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저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전부. 그러니까 세상에 그 계곡의 어떤 그 불법 시설물을 없애는 것보다 부동산을 정상화시키는 게 쉽대잖아. 자기는. 그런데 나는 부동산 정상화를 자기가 아무리 쉽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계곡의 어떤 그 불법 시설물 정상화시키는 거랑 같은 등급에 놓고 얘기하냐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은 그게 자기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가. 그게 엄청난 성과라고. 그러니까 1, 2년 안에 지금 탄핵 되겠습니까? 탄핵은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 나가지고 누구를 탄핵 주체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근데 이재명은 이게 정상적으로 아마 임기를 마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586 같은 그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시점이 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자기들이 잘 쓰는 말대로 침탈에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봐줄게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면은 자기들은 참을 수 없는 어떤 어느 이제 시점이 이제 오겠죠. 그 시점이 와가지고 이제 그냥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목을 쥐는 시점이 오면서 동시에 윤석열이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똥줄이 타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벌이지. 너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재명이가 바랄 수 있다라면 딱 한 가지인 거잖아요. 자기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지율 80%로 임기를 마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뭔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룰라가 지금 얼마 전에 룰라 왔을 때 자기도 소년공이었고 너도 소년공이고 우리 서로 다쳤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그랬잖아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왔을 때 룰라가 퇴임할 때 그랬거든. 룰라가 퇴임할 때 지지율이 80% 이렇게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 룰라가 벌여냈던 그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벌여냈던 온갖 폐악질들이 드러났어. 근데 폐악질들이 드러나가지고 룰라가 재판에 회부됐는데 그 브라질의 어떤 그 연방 대법원 판사 한 명이 이거는 관할권에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무죄를 만들어 버렸지. 맞아요. 그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맞아요. 당선됐잖아. 이재명은 지금 어찌 보면은 룰라를 룰라를 롤모델로 삼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이재명 같은. 그러니까 룰라가 왔을 때 그렇게 기뻐가지고 뭐 서로 얼싸안으면서 이제 그랬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똥줄이 타가지고 뭔가 사건을 벌일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이재명이야말로 지금 당장 지금 헌법을 준수할 의지를 안 보이고 있잖아 아예. 아 의지뿐만 아니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 파괴 실행을. 우파라는 정치인들은 아무 변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잠 못 이루는 정치인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영교겠지. 서영교는 자기가 어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안해동 해가지고 부역자가 돼 있거든. 맞아. 자기 딴에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부역자가 돼 있잖아 지금. 한동훈이가 윤석열 이재명이 공소취소하면은요 탄핵한다 그랬어요. 한동훈이 뭐 국회의원 좀 되면서 탄핵을 하고. 근데 보면은 박근혜도 결국은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인 유승민, 김무성이 좌파와 손잡고 탄핵을 시켰잖아요. 윤석열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가장 아끼고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비대위원장까지 시키고 법무부 장관을 시켰던 한동훈이가 맞아요. 짝짝꿍 해가지고 탄핵을 시키잖아.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인 거지. 누군가가 자기를 탄핵시키는데 뜬금없이 지금 부역자로 지금 서영교가 딱 등장해 있는 거지. 서영교는 지금 밤잠을 못 이룰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야 뭐 예컨대 뭐 이건태인가 뭔가는 등등등 사람들은 어차피 이재명 변호인단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그거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해서 이재명이 국회의원까지 시켜줬잖아. 근데 걔네들도 엉뚱한 소리 많이 했잖아요. 이 보면은 그게 대한민국의 나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아까 기본기 얘기했는데 말씀드렸는데 난 이게 대한민국인 거 가지고 사실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워. 요즘 우리나라 아니 거기서 아니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검찰이 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연호 회도법 사줄 수 있다고 봐 나는. 그게 왜 뭐가 안 돼? 그리고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그랬잖아. 담배 한 대 물려주잖아.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가 소주가 그렇게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소주 한 잔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물어봐 임마. 사실 지금 보면은 남욱이가 자기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검찰이 배때기를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자기 겁났다. 남욱이 변호사야. 자기가 변호사면 검찰이 그렇게 나서면은 그 검찰을 당장 자기가 고발을 해야지. 거기서 겁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 물었다. 그 어떻게 그런 애가 변호사가 돼? 그런데 이런 일이 장시호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장시호인가? 장자연 아니 장자연은 좀 다른 케이스고 저기 정유라 최순득 딸 맞아요. 장시호 잠깐 맞아요. 자기네 사촌 장시호일까 아마 장시호. 맞아. 장시호도 이름이 뭐예요 다른 거 이제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장시호가
원래는 이 그 거의 최순실급이었거든 처음에. 맞아요. 처음에 최순실급으로 음. 모든 일을 장시호가 저질렀다. 응, 뭐 동계 스포츠 센터니 뭐니 해가지고 다 이건 뭐 장시호가 말이야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맞아요. 이 장시호를 많이 사냥을 했었는데 장시호가 어느 순간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의 특급 도우미가 됐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SBS가 취재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사가 장시호가 자기 어머니인 최순두 이 그 말기암 환자인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자식을 생각해야 되고 네 엄마를 생각해야지 다 풀어. 너 여기다 네 어머니 너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볼래?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저기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장시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거랑 남욱이가 그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야 너 불어. 뭐가 틀려? 똑같은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상용이 하고 이게 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때도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 무슨 청문회 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 그 보면은 그때도 그 LG 그 돌아가셨죠. LG 그 회장하고 그 나와가지고 롯데 신동빈이하고 다 걔네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고 안 했다. 돈을 달라고 안 했다 막 안 한 건데 막 윽박을 지르면서 다 달라고 한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게 장재원이 장재원이 그런 식이고 또 김성태 예. 그 김성태 말고 그 국회의원이었던 김성태 그리고 또 그 간호사 뭐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안민석이 말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증언을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를 미증입니다 당신은. 그때도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때도 다들 나와서 얘기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최서원이고 뭐고 이게 한 거 왔다 갔다 한 것도 뭐 그러니까 장교가 가가지고 해줬다는 거 마사지 해줬다는 것도 주사 놔줬다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주사를 뭐 10방 놨다 이렇게 하면 100방 놨잖아요. 진실을 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박상영이도 뭐 안 사줬다 그래도 그 상식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경호실에서 비아그라 약이 발견됐다. 근데 그게 비아그라가 고산지대에 갔을 때 고산병을 없애는데 어떤 역할을 한대잖아요. 비아그라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아그라를 구매한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구매했대더라. 뭐 했었을까? 뭐 전부 다 이러고 있었고 지금 박상현 검사가 얘기한 게 지금 국정조사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입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뭐 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였지. 수사 중이고 기소 중인 사건이었잖아.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때부터 모든 불법과 그 전에는 있었지. 그 전에는 뭐 커튼 뒤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아주 커튼을 열어젖히고 그냥 뻔히 거짓말이고 뻔히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막 그냥 밀어붙이고 서영교가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면 위증으로 고발하고 근데 그렇게 흘러왔던 모든 조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 서영교의 이제 그거였지.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호텔에서 봤습니다. 레귤러 맞아요? 맞습니다. 위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다 지금은 모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 이제 나는 대한민국이 좌파가 장악하고 우파가 장악하고 또 기득권들이 헤쳐먹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뭐 이 부은영님께서는 좌파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지만은 나는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저기 뭐지 그 리 뭐라는 어떤 리역이라는 교수가 뭐 떠들었다고 뭐 금과옥조처럼 이제 얘기하는데 쇠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건 맞지. 그런데 리어이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좌우의 날개로 왼쪽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게 잘못된 거지. 좌우가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자기들도 저기 뭐지 또 무엇인가 어떤 성장하고 또 나라도 성장하고 우리가 어떤 그 다양성 속에서 무엇이 어떤 그 우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것들도 국민들도 이제 보고 라는 과정에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기득권이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기본기가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이 그 도처에 기본기가 무너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좀 좀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스포츠도 그렇거든. 야구, 뭐 농구, 뭐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엄청나게 어떤 돈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가 없고 야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전술을 소화해내고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그 어느 순간 뭐 천재 한두 명씩은 나오는 거지만은 그 천재 한두 명이 나오는 것이 이 어떤 토양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갑자기 뛰어난 사람이 한두 명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그 전체적으로 토양이 이게 잘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뛰어난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 야구는 안 그러거든. 일본 야구는 지금 저기 뭐지 그 메이저리그 얼마나 많아. LA 다저스만도 얼마나 많은 일본 야구 선수들이 있어. 천재들이 우리가 봤을 땐 천재인데 자기들은 평범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 이게 기본기에서 시작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게 기본기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기본도 무너졌고 기본기도 무너진 지금 이 사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재명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군가 히어로가 나타나야 되는데 회복되는데 좀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상당히 걸리죠. 아까 우리가 이제 우파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사실 이제 끝난 감이 있는데 지금 이 우파라는 자들이 내세우는 거는 사실 이준석이 얘기했던 능력주의거든. 능력 있는 놈,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인 거고. 난 능력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야. 너희도 능력 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사고 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 잘났다 이런 사람들 내 잘난 권력을 나와 내 가족의 어떤 부경화를 해서 내가 계속 난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이제 대한민국 우파잖아. 좌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어떤 대한민국에 나아갈 바라든가 뭐 어떤 그런 과정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한동안은 어쨌든 한 세대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특히나 지금처럼 어떤 무엇인가가 이렇게 변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웃고 나가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결국 부품 조달 업체잖아. 근데 부품 조달 업체가 어떤 그 부품이 앞으로 이런 부품이 필요하겠지라고 미리 예측하고 그 부품에 투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유럽이 무너지는 거 보면요. 남일이 아니에요. 프랑스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멀쩡한 나라들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좀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유럽이란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이제 유럽이란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어쩜 보면은 어떤 이제 생존의 방식 또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어떤 이런 전환점 왜 우리가 이제 서 있는데 우리가 방향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든 우파든 전부 20세기에 살고 있거든. 맞아요. 또 20세기도 20세기 초반에 조선 말을 살고 있어. 조선 말, 구한말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그러니까 구한말적인 어떤 발상을 가지고 좌파는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던 시대, 그 시대를 어떤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게 좌파인 것 같고, 우파는 1900 20년, 30년
그 시절의 어떤 그냥 어떤 그 전형적인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장 만능주의의 어떤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대로 세상은 바뀌었거든. 자본주의도 바뀌었고. 그다음 우리가 우파의 그 길, 우리 운영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지난번에 몇 번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우리 우파의 가치 그러면 또 20년대 그 자본주의가 아니고 지금 새로운 가치를 가진 자본주의, 새로운 우파의 길. 그거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실패했는지, 왜 우리 우파들이 실체가 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좌파한테 문제는 사람들이 좌파에 많이 동화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좌파가 그렇게 가치에 대해서 떠들 때 우파는 자기 배때기만 불리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넘어갔을 때 우리가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신천지에 왜 가냐 이거지. 근데 대형 교회들은 신천지 아웃, 그 신천지 잡아내자, 색출하자. 신천지 오면은 문 닫는다. 신천지 색출 방법, 신천지 색출 방법 그런 거 가르쳐 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10가지 방법 신천지. 근데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쫙 말아먹어 버리거든요. 신천지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냐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대형 교회라고 바로 된 교회라고 생각했으면은 왜 신천지를 가냐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집도 절도 없게 만들고 월세도 완전히 폭등시키고 최저임금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직장도 다 없게 만들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좌파들이 왜 좌파로 가느냐 이거죠. 왜 좌파에 투표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좀 우파도 사실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좌파는 참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똥줄 빠지게 뛰는데 우파는 그 좌파들은 예를 들면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에도 똥줄 빠지게 뛰어요. 근데 우파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이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 안 뛰거든. 그리고 우파도 좌파의 언어로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 좌파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좌파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 그냥 니들이 했던 말 그냥 인용해가지고 딱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만 그 부분 딱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나쁜 놈이잖아.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18 같은 경우에 그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의 어떤 그 무장 공비들이 내려가지고 일으킨 게 5.18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5.18과 관련해가지고 1980년 5월에 벌어졌던 일들과 관련해가지고 19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학생 운동권에서 5.18을 뭐라고 평가를 하고 5.18을 어떻게 떠받들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해야 돼. 연구를 안 하고 연구가 아니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심에 불타는 우파들이 그 5.18 지만원 얘기나 안 그러면 학생 운동에 대한 우리 운영자님식의 해석을 하잖아요. 김대중이가 저지른 나쁜 짓이다. 김대중이가 그 북한하고 뭐 손잡고 5.18 한 거고 또 지만원 박사처럼 북한하고 한 거다. 그런 식의 해석 아닌 해석을 하는 거는 저 빨갱이 내지는 너 이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1980년 5.18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좌파 운동권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라는 당신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했었죠. 조국이가 그랬잖아. 조국이가 몸담았던 그 이 단체 이름이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야. 그 산호맹이야.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사실 부끄럽지 않다며. 그 당시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다고. 주사파적인 방식으로든 뭐 김문수 씨나 차명진 씨 같은 경우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 자기들 어떤 인천 노련 이런 거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게 전부 사회주의 혁명이야. 울산에 내려갔던 사람들 다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고 배운 게 뭐냐면은 첫째가 반미, 두 번째가 무장봉기라고. 그럼 그건 뭐야? 광주에서 무장봉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그 1980년 광주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느냐? 광주에서 무장봉기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무장봉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1980년 5월이 무장봉기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무장봉기였느냐 또는 반미가 시작된 것이냐. 반미가 태동된 것이고 무장봉기를 복귀가 시작된 곳을 1980년 5월이라고 자기들이 상징화시켰단 말이야. 지금 이 임종석이니 김민석이니 하는 사람들이 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뭐 북한군이 내려가지고 그런 북한에 거를 알 무장봉기가 수 있는 있다라고. 우파가 없잖아요. 그거를 대항해서 알 수 있는. 왜 물론 당시 같이 그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당시 운동했던 사람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 또 봐봐요. 4.3 있잖아. 4.3. 4.3 관련해 가지고 이산화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필명의 어떤 그 시인이 쓴 지리산이라는 시가 있어. 그 지금 그 대한민국 공공 서점에도 있어. 그 지리산이라는 그 시를 보면은 당시 4.3이 어떤 일이었는가. 꼭 이 지리산의 시를 이 이산화라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갔다가 내가 베꼈다라고까지 자기 서문에 다 써놨어. 그 무엇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어떤 그 종북 활동을 했던 사람이 쓴 저기 뭐야 허구적인 어떤 이야기야. 그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산화라는 사람이 지리산이라는 시를 써. 그 보면은 전부 다 이 저기 자기들이 어떻게 이 남한의 어떤 남한만의 어떤 건국에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무장봉기를 하고 했는가라는 얘기도 그냥 그 고스란히 자기가 거기다 다 자백을 해놓은 시야.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그 게을러서 그런 거라니까. 우파가 왜냐면은 또 상관이 없거든. 뭐 4.3이 뭐든 뭐 5.18이 뭐든 상관이 없어. 자기 거기 가서 헤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이 한동훈이 가가지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4.3은 뭐 어떤 거 국가가 벌인 어떤 거 폭력행위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쟁취하는 데 권력만 잡으면 되니까 내 권력만. 그럼 내 배때기만 불리면 되니까. 내가 대통령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권력 이기면 되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역사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니까. 그거를 능력주의라고 포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우파의 가치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 먹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 먹어도 되는 거지. 다음번에 우파의 갈 길, 우파에 대한 얘기 다음에 한번 또 나눠봅시다. 자본주의에 하시죠. 대한 얘기. 오늘 장시간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운영자님. 우리 자화자찬. 구독자님들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죠? 자, 이 대목에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나도 워낙 다른 데서 많이 하길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공감 가는 부분 있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행전나라 공룡방송 그리고 실록박근혜 탄핵 우리가 만드는 영상들 같이 좀 봐주시고 또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